13쪽에 문학이란 단어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 아닌 텍스트, 조금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건데,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은 물론이고, 철학적이 아닌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금지된 것이 아니었죠. 그죠? 이건 뭐냐면, 기존의 정전인 텍스트 말고,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을 철학적인 거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정전인 텍스트들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전이 아닌 텍스트를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칸트나 플라톤이나 칸트나 헤겔 후설의 영역 안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죠가 아니라 근루 영역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철학 영역이 그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에 넘어가게 된 거죠. 거기까지도 어려운데 문제는 이것이 곧 우리가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문학이야?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단어를 데리다가 이 문학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툭 튀어넘어가요. 논리를. 계속해서 그러고 요 두 개의 연결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데리다 사상, 데리다 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내가 좀 자세히 내담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왜 문학인가? 이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시적 상상일 것 같은데 우선 왜 문학인가부터 봅시다. 요거는 사실은 12쪽의 문학 마지막 어, 끝부분 은의 철학에서 문학으로 가는 거죠. 왜 문학인가? 즉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써볼게요. 이 문장 다시 자세히 써봐도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 아닌 생각보다 아주 문제적인 구문인데 텍스트들은 왜냐하면 설명이 데리다가 설명을 충분히 안 해놔서 그래요. 텍스트들은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죠. 물론이고 이거는 원문에 없는 거 단어로 이렇게 쓴 거고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의 관심을 가지는 일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죠. 이것이 우리가 곧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논의하게 될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논의 안 해요. 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문학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데리다한테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문학을 전공하는가? 문학자인가? 문학비평가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데리다가 끝까지 뭐라고 대답하면 난 철학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 늘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고 말하지만 논의를 안 했어요. 노골적으로는. 물론 계속해서 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도 뛰어넘는 게 굉장히 큰 논리의 비약이고, 여기서 여기로 뛰어넘는 것도 굉장히 큰 논리의 비약이어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전이 아닌 텍스트, 우선 정전인 텍스트들이 있었는데,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을 말을 했는데, 요 말도 어려운 말이고,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첫 번째 논의해야 될 사항은, 이건 12쪽의 끝부분이죠.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의 전부예요. 이게 정리예요.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해온 것의 결론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만 결론이에요. 두 줄은 비이야기예요. 뭐냐면 두 개의 체계가 있었고, 그죠? 그게 첫 번째 제목이었고, 두 번째 소제목은 두 가지 철학적인 것. 그죠? 이게 두 번째 소제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명론에 의해서 근대의 체계가 있었고, 지금 새로운 8근대의 체계가 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근대의 철학적인 것이 있었고, 그리고 데리다가 탈근대의 철학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근대 철학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탈근대 철학적인 것을 그걸 철학인 걸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정전이라는 거는 근대적, 그지? 근대 철학의 교과서, 그지?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 이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아직도, 철학의 체계, 철학 속에, 그지? 철학 속에서, 철학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데리다가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탈근대 철학적인 걸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했냐면, 주석 등 중심 논지, 주요 논지가 아닌 것, 그지? 주석 등, 탈근대 철학적인 것은 주석 등 각주 같은 말이죠. 그런 주요 논지가 아닌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해야 하는 철학적 그릴기를 해야 한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서를 말할 때 그걸 읽는데 그거를 이 근대 체계에 근대 사상 체계에 철학적인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없는 그 근대의 기존에 읽었던 그러니까 주석 등 기존의 글 읽기가 중심으로 여겼던, 그지? 핵심으로 여겼던. 플라톤은 이것만 보면 되고, 헤겔은 이것만 보고 되고, 칸트는 이것만 보면 되고, 뭐, 후설은 이것만 보고 되고, 그렇게 했던 글 읽기가 아닌 그런 글 읽기를 하다. 그런데 이때 글 읽기는 철학적 글 읽기죠. 철학적인 글 읽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분명히 데이터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탈근대의 철학적인 것, 탈근대를 위한 새로운 에피스테메, 패러다임 등 사상의 틀, 생각의 틀, 생각과 느낌의 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을 보는 눈. 즉, 세상을 보는 눈을 위한 생각의 틀, 사상 체계를 사상 체계의 기반이 철학적인 텍스트들을 넘어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죠? 구축하기 위하여 철학적인 체계를 텍스트들을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철학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텍스트들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탁 뛴 거죠. 그지?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데 대리자는 철학자잖아. 철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된다? 즉 철학을 그것도 탈근대 시대를 위한 체계, 사상 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 등 기존의 철학적 전통을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고려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며 비철학적이라고 여겨지는 텍스트들을 감안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텍스트란 단어에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책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책, 북이라는 단어 대신에 텍스트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기존의 정전, 그죠? 교과서, 교과서, 책이죠. 이거. 교과서 책이잖아. 교과서라는 그지? 책의 범주에 국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철학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밝은대 시대의 철학자라면 책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석 등 기존에 신경을 쓰지 않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철학적인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철학적이지 않은 것, 그지? 철학적인 것, 그것으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책이, 책만이 아니라 텍스트, 책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포함하는 온갖 정보들, 그지? 텍스트라고의 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그 데리다가 말한 이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폭탄이죠. 그러니까 그죠? 철학자들한테 너 기존에 공부한 거 전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뭐 플라톤, 칸트, 헤겔, 후설 공부한 거 끝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 전에 지금까지 쭉 배운 철학적인 책인데 그 책만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새로운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이 뭐야?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데리다에게 있게 된 거예요. 응? 그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곧 우리가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 왜 문학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곧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다시 가보면 요 말은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 문학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나는 선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데리다에게 뭘 질문하냐면 당신은 철학자인가? 문학 비평가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라는 질문을 잘못된 질문을 그래서 이걸 철학으로 잘 안 봐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독해서 그래요. 어? 하는 이유는 이 주장을 오독, 미스리딩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설명을 내가 지금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보면 문학이라는 문제, 문학이라는 문제는 뭐냐고요. 이거는 문학이라는 문제. 그러면 음,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데리다는 철학자예요. 철학자고 문학은 근데 왜 이런 이유가 붙었냐면 이 데리다가 미국의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강연에서 미국의 학회, 그러니까 구조주의 학회였어요. 구조주의에 관한 학회였는데 스트럭처리즘, 기니까 이 스트럭처리즘 설명 안 할 거예요. 에 관한 세미나에서 데리다가 해체론, 이거는 즉 탈구조주의거든요. 이 탈구조주의에 관한 세미나를 했어요. 강연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에 에서 데리다의 해체론, 즉 탈구조주의, 유럽에서는 탈구조주의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해체론이라고. 에 영향을 받은, 크게 영향을 받은 미국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자들이 유명한 문학평론가들이 되고, 문학 비평가들이 되고, 1980년대 예일 학파, 예일 스쿨이라고 예일 대학교만 아니지만 예일 대학교 중심으로 예일 스쿨을 형성하게 돼요. 형성하는 등 큰 영향력을 미치게, 크게 그 연구자들에게, 그 팔군대주의, 논문 발표가 미국의 연구자들, 특히 유명한 무대한 편들이 나중에 된 예일학파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미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폴드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조주의도 모르면서 미국에서는 이게 폴드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 그래서 폴드만이 갖고 뭐 공부하다 보면 폴드만이 굉장히 논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되게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표적인가 반대파들이 공격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나치의 옹호하니 어쩌니 굉장히 큰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조주의, 그 탈구조주의 해체론의 영향력에 관한 어떤 서로 일종의 문학적 어떤 투쟁 속에서 벌어진 그런 어, 비판이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데리다가 이렇게 문학 비평가인 얘기가 나왔어요. 데리다는 문학에 관한 연구를 했지만 그거는 단지 철학을, 그러니까 체계를, 현대 시대의 새로운 사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문학을 이용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문제를 이용한 거죠. 그 문학이라는 문제는 뭐냐? 문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문학이라는 문제가 왜 갑자기 나오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읽어봅시다.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게 갑자기 문학이라는 문제를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을 말하고 그 텍스트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철학적인 텍스트들 얼마나 많냐고, 그죠?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사진도 있고, 생각 굉장히 많잖아요. 모두 다 철학적인 텍스트잖아요. 정치학도 있고. 근데 그게 왜 문학이라는 문제라는 단어하고 같은 것처럼 얘기가 됐냐 이거죠. 이게 데리다가 별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설명은 데리다를 읽게 할 때 어떤 책을 뒤져봐도 다뤘고, 그리고 더 문제는 폴드 만든 예일 학파들도 이 설명들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갖고
원래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어떤 이 등식 문제를 설명을 잘 했는데, 그래서 이 설명을 내가 좀, 어, 다른 데서 잘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은 거 다시 읽기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할 수 없어요. 문학이라는, 뭐, 왜 문학이라는 게 더 낫지도 모르고, 왜 문학이라는 문제를 왜 언급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 설명이 되게, 요거는 다른 데 안 들을 테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을 대표하는 걸 문학, 아니면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치하는, 그러니까 이코르 1대1에 대응이 되는, 철학적이지 않으면 문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철학적이지 않으면 문학적이어야 한다. 즉, 즉 철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당면 과제를, 그죠? 시대의 체계, 사상 체계에 관한 당면 과제를 풀 수 없다면 당연히 문학을 문학이라는 문제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문학이냐고, 그지? 되게 웃기죠? 요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뺑뺑 돌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현재 우리가 정하고 있는 데리다가, 특히 난 데리다의 논리에 동조하는데, 체계가 두 가지 체계가 있고, 여기 보셔요. 아까 처음에 우리 지금까지 건 요거죠. 요거죠.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얘기하는 이유. 요게 지금까지 얘기의 요약이에요. 어, 아래와 같이 같은 구명론, 두 가지 이름을 다 쓰는 거죠. 구명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대 세계가 종말을 고하고 있고, 탈근대 세계는 이미 와 있지만, 그 사상 체계, 그, 현실 운영 체계, 죠 현실의 운영 체계는 아직,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중적인, 이중적이고 복잡한, 그지? 최소한도 이중적이죠. 이중은 넘어요. 근데 최소한도예요. 최소한 이중적이고 복잡한 담론, 설명체계지, 당묘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요컨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요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탈근대가 아직 와 있는데 이미. 그렇지만 그 사상 체계와 운영 체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체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이게 그 중에 일부죠.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를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거는 하는 이유는, 근거는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 이것도 다 설명했어요. 대학이라는 대학의 담론에 동조하여 찬동하여 하며, 데리다가 그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 담론의 실제적인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 조건 없는 대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데리다는, 예, 다죠. 여기 오를 해야겠다. 헷갈리니까. 다시 1 해야겠죠. 5-1 여기다 해야겠다. 1, 다시 1. 뭐는, 데리다는 근대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사회를 준비한 것이 대학의 인문학이었던 거죠. 르네상스, 르네상스 같은 계몽사회, 르네상스부터 그랬어요. 르네상스와 계몽 사상 등 근대사회를 준비한 대학의 인문학이었던 것처럼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인문학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에서 그래서 이 교수의 이때는 대학이죠. 그래서 데리다는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 없는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 없는 대학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대학의 인문학이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고 난 붙인 이유는 대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꼬라요. 전 교육 과정에서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사상 체계, 정서 체계, 감정 체계와 정서 체계 등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데로 갈까요? 이거 돌아갈게요. 지금 여기가 문학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문학이라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인지 헷갈리죠?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데리다가 설명 안 한 부분이고 대본대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부터는 이제 제 이론이에요. 그 근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반이 뭐예요? 근대 사회의 기반이 법치국가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는 사상적으로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는 법 앞에 평등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부인권설. 그죠? 근대 국가의 프랑스 혁명에 제일 유명했던 게 천부인권설이죠. 천부인권설.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신이 부여했다. 하늘이 부여하였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거였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전근대의 계급사회와 확실하게 차별되는 사상체계죠. 그죠? 그죠? 왕들한테 백성들 어땠는지 우리 이조시대 예를 사례만 하나 들어보면 이조시대 한국만 생각해도 돼요. 뭐 프랑스까지 갈 거 없어. 이조시대의 백성을 생각해 보시면 알죠.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지?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혁명 때 벌어진 일이 베르사유 하나만 예를 들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장을 하는데 귀족들이 왕이 사슴이 너무 많이 죽여버리니까 없으니까 죄수들한테 사슴 가죽을 입혀서 뛰어다니게 했어요. 왜 사슴 가죽을 입혔냐? 사슴 사냥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냥개들이 하거든요.
사선가락을 입혀야 냄새를 맡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국민들이 그때 분노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분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느낌을 다 갖고 이런 사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이걸 이미 배운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 계몽사상 이때 요 대학의 인문학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케이? 물론 체계를 가르쳐 준 거고 더 가르쳐 준 거는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시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코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수백 년 전에 발명되었다. 인벤티드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미셸 푸코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요새 인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인간이죠. 근대 인간, 근대 사회. 그전에 우리는 인간도 아니었어. 근대 인간.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쭉 오래부터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발명되어서 법치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등하다 그러지만 무엇에 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를 국가에서 뭐래?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가 된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보시면 지금은 어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 들어봤죠? 돈 있으면 죄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법문을만 얘기하지만 는 심정을 느낌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건 요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근대 사회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유 근대 사회가 왜 잘 안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별로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 데리다 읽고 있는 거고 데리다 의견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이거는 가볼게요. 근대 사회의 법질서가 그 정치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니까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가짜 뉴스가 그래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그다음에 극에 달하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정치적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유는 근대 사회를 제대로 작동해 왔던 사상 체계가에 대한 신뢰가 어, 대부분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잘 안 믿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근대사의 법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자, 무너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이제 문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학을 왜 얘기했냐면 철학적인 텍스트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근대사의 사상이 작동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문학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상 체계를 모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되죠. 이게 이제 돌아가서 문학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나는 영국 학자니까 영국 낭만주의만 갖고 얘기할게요. 영국 낭만주의를 예를 들면 이 근대 사회를 이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그 전근대에 무지한 백성들이 근대의 시민이죠. 그래서 지투아행이라고 했어요. 서로 시민들 그랬단 말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동등한, 그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거듭나게 한 게 뭘까요? 나게 하였던 것은 낭만적 사상이었어요.
낭만적 서장. 낭만적 서장이 뭐냐? 연애소설. 루소, 장자크 루소의 연애소설. 영국에서는 워즈워드의 등의 등의 낭만적 사랑, 이 고백, 시, 어? 등을 통해서 개개인의 내면적 판단. 그러니까 이너 아이라고 나와요. 내면의 눈. 그러니까 내면이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내면은 없었던 거죠. 내면의 자아가 생기는 거죠. 내면적 판단. 특히 자아. 개개인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많이 하는데 날 쫓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때 I love you라는 다음에 보세요. 나는 사랑 고백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응? 너를 즉 또 정리해볼까 다시 해볼까요? 다시 고 이게 연애 소설이 도대체 왜 중요했어? 낭만적 사랑의 시가 왜 사랑의 고백 시가 왜 중요해? 그게 뭐냐면 I love you라는 사랑 고백을 생각해 보시면 I love you라는 사랑 고백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대화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와 너의 독립 주체적인 응?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로미오 줄리엣 보면 알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 보면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데리다가 셰익스피어를 언급하는데 영국 르네상스, 그러니까 근대 시작이죠. 근대의 시작을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도 다 하죠. 위에서의 발코니 장면이 왜 중요해요? 사랑 고백하는 발코니 장면. 응? 이 아주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서로 만나면 죽이는 지속 대립하는 대립하는 가문들 그 패밀리죠. 빅패밀리죠. 빅패밀리. 빅패밀리. 군대 전에는 패밀리였을 거 아니야. 국가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대립하는 국가제도 전에 근대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국가 확립 이전에 유일한 공동체 집단이었던 그죠? 의미 있는 공동 여기 속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 하면 죽는 거예요. 가문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개인의 독립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목숨을 건 사랑, 낭만적 사랑이죠, 이게. 낭만적 사랑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이기에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근대인들, 근대적인 사람들이, 근대의 전통을, 그 사람이며, 근대의 전통을, 물론 조금 바꾸려,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이어받은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자, 할수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대의 개인, 자아, 의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응?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뭐에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자아라 그러는 거. 이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뭡니까? 문학적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문학적 상상? 근대 문학적 상상력에 만들어진 거예요. 응?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요, 국가도 그래요. 내가 맨날 인용하는 게 베네딕트 앤더슨인데,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어? 소설과 신문도 공통으로, 공동체가, 그러니까 신문과 등 인쇄술에 바탕을 둔 텍스트를, 쓰들을 공동체로, 공통으로 읽으면서 상상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근대 국가의 기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데리다가, 이제,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이제 데리다한테 돌아가 봅시다. 데리다가 안 말한 게 이렇게 긴 거예요. 르네상스와 가몽사상 등 근대 사회를 준비한 것이 대학의 인문학이었다. 요거는 요렇게 된 거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학도 있었고 법학도 있었고 학문들이 쫙 나온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잖아. 인문학이 뭐야? 문학, 법학, 정치학, 뭐 경제학 다 이거 인문학이잖아요. 이것처럼 어떻게 된다? 탈근대의 새로운 사회도 대학의 인문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근대 인문학 준비하면 탈근대 인문학 중에서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하는 탈근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되잖아. 그죠? 여기서 이 대답이, 문학적 상상력, 특히 시적 상상력, poetic imagination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혀, 지금 팔근대 시대의 사상 체계가 뭔지, 지금 체계가 무엇인지 겨우 데리다가, 어? 데리다가, 어, 가장 앞선 뛰어난 다크 데리다가 겨우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 탈근대 사상 체계가 무엇인지 이라면, 그지? 상황이라면, 지금 다니다가 뭐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인지 어떻게 모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문학이 왜 태어났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틀은 뭘까요? 산문이에요. 프로즈예요. 일상 언어예요.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 들면 법률이죠. 법률.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생각해 보면 요게 좀 지금 참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싶을 텐데 보통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사례를 하나 들어서 법률 이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례 하나 법률, 법제도. 어, 예를 들면 살인 사건에 맨날 똑같은 예를 들어요.
왜냐면 다른 예를 들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의 형사 재판을 생각해 보시죠. 살인 사건은 재판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2, 3년 전에 대법원 가면 5년 넘었죠. 벌어졌습니다. 그죠? 소위 실체적 진실에 관해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살인 혐의자가 피고가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 재판이 형사 재판 즉 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실체적 진실은 실체적 진실 그 멋있는 말 같죠? 뭐예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배심원, 판사 등의 남는 말싸움, 그지? 을 통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실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무죄,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판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 고백을 해서 나 죽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자백을 하면 좋지만 자백이 아니라면 진짜 죽인 거 아무 상관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근대 사회의 기본 틀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산문, 언어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죠? 산문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밝은 사회, 조금 봐요. 두 가지 나 두 개의 체제나 두 가지 철학적인 것을 고민할 정도로 근대 사회의 틀이, 그러니까 패러다임, 에피스테메, 어쩌고 이렇게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사상 체계, 그지? 등, 뭐 여러 말을 쓰이지만 등 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산문 언어, 근대 사회의 산문 언어, 그것은 근대 사회의 산문 언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가들의 선언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정치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믿고 싶지만 못 믿어요. 자, 이제 이 근대 사회가 시작될 때 사회가 사상적으로 체계를 잡으려고 할 때 전근대 사회의 산문 언어 체계
세계를 부인했던 것처럼. 이게 뭐야? 루터의, 응? 루터의 카톨릭, 산문 언어에 대한 전면 부족으로 인한 종교개혁. 그죠? 응. 그지? 그리고 시적 상상, 문학적 상상력으로, 낭만적 사랑, 새로운 반문 언어 체계, 그것은 군대, 그지? 새로운 언어 체계를 구축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도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어, 새로운 철학적인 것의 세계를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나온 거예요. 결론 부분으로 갈게요. 그러면 내가 아까 시적 상상력이 했는데 왜 시적 상상력이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이 얘기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술은 어떻게 되고 왜 시만 나오느냐? 예술적 상상력이, 그러니까 미술, 음악, 예술적 상상력이 아방가르드, 그죠? 아방가르드란 말 들어봤을 텐데, 아방가르드 예술이 많았죠? 이게 전이죠, 전이.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는 전위 부대, 그지? 전위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예술적 성취가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거죠. 한다. 그러한 언어적 상상력의 선동에 서 있는 것이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는 어? 시라고 할 수 있다. 시로 상상력의 체계가, 그러니까 시가 먼저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시로 상상력의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음, 소설이 소설을 통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낭만주의 소설 있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대중에게 어, 왜냐하면 소설은 뭐니까 소설은 소설은 시적 상상력 플러스 일상 언어잖아. 그걸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될 수 보편적으로 대량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적 상상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가 이런 중간에 단계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포에틱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길게 오늘 시적 상상력이란 문학이라는 문제를 설명했냐면 문학이라는 문제는 즉 그거는 시적 상상력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데리다는 이런 데리다는 이렇게 문학적인 이런 상상력의 전개, 이런 전개에는 자신의 철학적인 그 추구 자체가 너무 엄청난 과업이었잖아요. 지금 데리다가 했던 건 엄청난 과업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고 이런 것까지 안 했다고 데리다한테 투덜거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를 새롭게 열었다는 것,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데리다는 이 정도로 했고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거에서 어떻게 하냐면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기존의 그 근대 철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가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보시면 생각하기론 상상력이라는 사례가 그리고 문학 그리고 갑자기 상상력이라는 사례도 튀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데리다는 요 부분은 자기가 이거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기에는 너무나도 곁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문학하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그 사람들, 폴드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응원하고, 그 사람의 논지에 대해서 동조했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빈 자리를 메꿔주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데리다의 마음을 예일 학파들도, 그 젊은 대학원생들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학파가 형성이 된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상적인 사례가 여러 방면에서 시사적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걸 복잡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증명,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다음에 칸트, 헤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상상력이라는 문제가 된 이유가 기존의 그 철학적 전통에서 어떻게 빗나가면서 상상력을, 그 기존의 철학적 전통을 어떻게 빗나가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다음에는 그 철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지금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시적 상상력으로 될 때까지 그 기반이 되는 데리다의 그 엄청난 전환, 그 전환이 시작되는 문학이라는 문제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이게 문학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철학에서 문학이라는 문제, 즉 시적 상상력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줄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 아닌 텍스트들은 물론이고, 요거는 지금까지 연구하니까 요건 당연하고 물론이고, 문제는 철학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학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적 상상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철학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데리다는 철학의 체계, 사상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 거지 문학적 상상력의 문제에 집중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가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입니다. 문학이 아니라 우리는 문학을 논의하고 나는 문학 전평론가가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문학이라는 문제를 철학 속에서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이라는 말은 아까 맨 끝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곧 논의하게 될 문학이라는 문제이고, 그거를 다시 상상력이라는 사례로, 그래서 왜 기존에 있던 그 철학자들의 글들을 이런 시적 상상력 또는 상상력이라는, 더 줄여서 상상력이라는 사례로 다시 읽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길어서 오늘은 사실은 13쪽까지 넘어갔지만 요거를 넘어가는 문제가 거의 설명이 이처럼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돼 있는 자리가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